주제를 간소화해가지고 1시간 안에 한 50분에 끝내는 걸로. 광원이 왔네. 50분 안에 끝내보려고요. 하이하이. 왜냐면 이게 2시간씩 하니까 제 주제도 약간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고, 약간 내가 아는 거에 비해서 너네들이 소화 흡수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이하이. 오늘은 좀 주제를, 그래서 너무 재무제표만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주식을 볼 때 우리가 주식 매매 거래도 해야 되잖아. 주식을 사고 팔 때 좀 염두에 뒀으면 하는 부분이 저 시가총액하고 주가의 상관관계 부분이거든. 근데 대부분 이제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뭘까? 여기 다 써있지. 이제 주가 곱하기 주식수를 나타내는 게 이제 시가총액이야. 이제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의미는 이제 회사를 얼마를 주고 살래 했을 때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시가총액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ER 이제 순이익 나누기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이제 순이익, 혹은 이제 순이익으로 볼게, 이렇게 본단 말이지. 무슨 말이냐? 1년 동안 번 이익으로 몇 년을 벌어야 이 기업을 살 수 있냐를 의미하는 거야. PER이 주가 배수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그 회사의 가격이라고 보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까? 주가.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얼마지? 삼성전자? 대충 아시는 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6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볼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1등 기업이야. 시가총액 순위. 이제 시가총액이 370조예요. 370조. 근데 주당 가격은 62,600원이야. 왜 그럴까? 시가총액 1인데 왜 6만 원밖에 안 할까? 그치.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이 싼 거야. 시가총액이 커도. 왜? 주식수가 많아서. 여기 보면은 상장 주식수가 59억 개, 59억 개. 그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제 삼양식품을 한번 볼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147만 원인데 졸라 비싸지. 6만 원 대비 147만 원이면 거의 뭐 20배가 넘지. 근데 시가총액은 얼마야? 11조. 아까 삼성전자 얼마였지? 300 뭐 몇십 조 이랬잖아. 370조였나? 그러니까 거의 이제 3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주당 가격은 삼양식품이 월등히 높아.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삼양식품 한 주당 많이 비싸네 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사실은 싼 회사인 거지. 물론 이제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주가를 보고 기업을 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메모장을 다시 키겠습니다. 이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생겼다. 뭐 기사를 읽거나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거나 뭐 등등등.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뭘 먼저 보냐면 이제 주가를 먼저 체크하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싸다 비싸다를 이걸 보면서 이제 앵커링 효과라고 그러는데 효과가 발생.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주식의 가격에 기반을 해서 이 주식이 싸다 비싸다를 갑자기 그냥 생각을 하게 돼. 왜냐면 우리의 뇌는 그 1차적 사고를 하기 좋아하거든. 1차적 사고. 직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기업의 가격의 정도, 가치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렇게 주식 스터디를 하는 우리들은 항상 이제 주식을 사고자 할 때, 주식을 사고자 할 때는 시가총액을 먼저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게 왜냐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MTS나 이렇게 주식 어플을 MTS 같은 주식 어플을 킬 때 기업 검색을 하면 바로 이제 주가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나오질 않아. 한 번 더 검색을 해야 돼. 이게 귀찮으니까 안 봐. 이렇게 되거든. 항상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시가총액을 항상 먼저 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혹시? 있으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아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식 수가 아까 삼성전자는 이제 59억 개였지. 59억 개. 근데 삼양식품은 이제 주식 수가 75만 개야. 75만 개. 굉장히 적지? 이거는 상장 주식 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매우장을 키고 얘기를 할 건데 실제 유통 주식수와는 또 달라. 저 상장 주식수라는 건.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주당 가격을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시가총액을 먼저 봐야 됩니다. 시가총액. 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업사이드를 판단할 때 있잖아. 굉장히 유용하거든. 나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눈여겨보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내가 얘를 지수는 알겠지만 계엄이 터졌을 때 제가 매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한 이쯤이죠. 한 20 몇만 원 할 때. 그때 한번 샀는데 조금 올랐을 때 그냥 바로 팔았어. 그러고 이제 주가가 그냥 80만 원 뚫어버렸는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을 보면 이제 38조 1천억 원입니다. 38조 1천억. 코스피 12위야. 근데 아까 매경 이코노미 내가 아까 낮에 기사를 좀 읽었는데 이번 주에 나온 기사 중에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조방원의 브레이크가 없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 여기 검색하면 나올라나 모르겠네. 혹시 매경 이코노미 읽으신 분 있나요? 그 구독은 다 했나요? 읽으신 분 없나 아직? 구독은 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공유를 할게. 여기 보면은 요 기사가 이제 매경 이코노미에 딱 떴어. 질주하는 조방원엔 브레이크가 없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 타고 시총 순위도 지각 변동.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조선 방산 원전 세 개가 이제 이익 확장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좋을 거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을 거다. 이런 기사거든. 이런 기사를 다 믿으면 안 돼. 다 믿으면 안 되지만 이제 참고는 할 수 있지.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뜨는데 여기에서 나온 거 중에 내가 갑자기 이제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130조를 갈 거다 시가총액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여기 보면은 목표 주가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수익을 클 것인데 한화가 이제 130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그러면 130만 원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냐가 궁금해진 거야. 이런 식의 사고를 한번 해야 돼.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 볼까? 이게 38조잖아. 지금 80만 원이지. 그럼 130만 원을 가려면 이게 보이나? 이럴 때 뭐 계산기 켜놓고 이제 하는데 계산기를 한번 켜볼게. 아까 이렇게 내가 계산한 거거든. 130만 원을 가려면 1.6배가 이제 올려야 되지. 60% 정도가 오른다고 볼게. 그러면은 얘네 시가총액이 아까 얼마였지? 38조였지. 38조 곱하기 1.6배 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60조짜리 61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시가총액이. 그럼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 61조가. 그걸 이제 보는 거지. 보면은 이 코스피도 순위는 여기 네이버 증권에서 이제 홍보로 가가지고 보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가 있어. 시가총액 상위를 가면은 1등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다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걸 한번 봐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순위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 있지. 얘가 60조가 돼야 지금 이제 38조인데 60조가 되면 어디 정도 수준에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냐? 얘가 이제 60조까지 올라간대. 저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 어디는 제낄 수 있을까? 어디는 못 제끼고. 한번 맞춰볼래? 60조면 어디쯤 가 있어야 될까? 그냥 때려 맞춰봐. 어차피 지금 뭐 알 수가 없잖아. 보지 않는 이상. 기아? 기아 정도? 기아 한번 볼까? 기아 얼마일까? 기아 얼마야? 40조지. 그럼 얘네는 이제 이긴다 보는 거네. 오케이. 기아. 자, 기아는 이겼어. 그 다음 어디? 현대차? 현대차 한번 볼까? KB 이길 것 같아? 오케이. KB는 44조야. KB는 44조입니다. 아까 얼마까지 간다고요? 60조지. 61조까지 가야 되지. 그럼 이제 KB도 제꼈네. KB 제꼈고. 그 다음. 삼바 제낄 수 있을까? 삼바? 삼바 좀 생소한가? 삼성바이오, LG? LG엔솔? 얘네 2차 전지지. LG엔솔은 75조짜리입니다. 무지막지하죠. 75조. 얘는 못 이깁니다. 그럼 이제 삼바는 이길 수 있냐? 삼바도 못 이겨. 그래서 은근히 보면은 삼바랑 KB금융 사이에 이격이 많지. 한 30조 정도 차이 나지. 시가총액. 그래서 KB금융 정도는 제끼고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야. KB금융 정도.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나?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해? 가능할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가능할 것 같아? 왜? 기준은 이익이야, 이익. 그지? 그래서 그냥 될 것 같은데가 아니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얘네 이익을 봐야 돼, 이익을. 물론 성장성도 이제 봐야 되지만 기본 전제는 우리가 항상 이익을 봐야 된다. 이익이 매출액 연간을 볼게. 연간 매출액 얼마야? 억 단위야, 억 단위. 이건 실적이야. 실적이 나왔어. 24년 12월 실적이 나왔고 무려 11조 2,400억입니다.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얼마인데? 이제 1조 7천억. 음. 근데 내년에 어때? 내년 컨센서스거든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그거란 말이야. 이건 이제 참고하면 돼. 이대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올해 실적이 엄청 좋지. 매출액이 2배 넘게 뛰고, 영업이익도 이제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5배 뛰고, 되게 좋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했다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내년에도 좋을 거냐에 대해서 판단해야겠지.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이때 상승률에 비해 어때, 이때는? 좀, 한 10%대 수준? 근데 10% 수준이면 어느 수준이냐면, 그냥 평상시에 매출액 증가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 사실. 이때 많이 올랐고, 23에서 24, 24에서 25 갈 때 많이 올랐고, 25, 26, 26, 27 갈 때는 좀 플랫해진단 말이야. 좀 평상시처럼. 그지? 그러면은 과연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률, 퍼포먼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 그지? 아무래도 저게 맞다고 보면, 음, 상승률이 맞다고 보면 여기서 지금 10만 원대에서 80만 원까지 가는데 1년 정도, 1년 조금 한 2년 됐네. 한 2년 됐단 말이야. 여기서부터는 1년도 안 돼서 올린 거지. 반년 만에. 한 두세 배를. 이 정도 기울기로 앞으로 갈 수 있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산 산업이나 이런 게 계속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갈 수 있겠네. 물론 다른 애들도 이제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겠지.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업사이드에 비해서 50% 먹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주식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을 왜 봐야 되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비교해서 판단하느냐를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건 대형주들 기준이고 소형주들 한번 볼게요. 소형주들. 이걸 좀 투자하고 있는 애들 위주로 한번 볼게. 이제 SAMG 엔터인데 이제 기업은 이제 핫쇼핑을 파는 회사야. 핫쇼핑 파는 회사고, 내가 이제 주식 스터디 방에도 가끔 소식을 올리지.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고 뭐 이런 것들 유튜브로. 근데 얘네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제 7천억 수준이 7천억. 아까 막 몇십 조짜리 보다가 이제 7천억짜리 보니까 이제 귀엽지. 이런 애들 어떨까? 아까 38조짜리가 한, 아니면 삼성전자를 비교해 볼까? 삼성전자가 아까 370조 정도 됐잖아? 걔가 이제 2배가 가려면 시가총액이 740조가 돼야 돼. 그게 쉬울까? 아니면 이런 귀여운 7천억짜리 애들이 한 1조, 2조 가는 게 쉬울까?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소형주가 훨씬 더 올라가기가 쉬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소형주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가 상승의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지엔터도 그렇고, 이제 S&D라고 아까 삼양식품 보여줬잖아. 얘네는 이제 삼양식품에 이제 소스를 10년짜리 보니까 좀 이상하네. 소스의 원료를 납품하는 회사거든. 얘도 단기간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 올해 초만 해도 뭐 한 4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뭐 15만 원 찍고 이제 내려왔지. 주말간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런 애들도 시가총액을 보면은
3,800억 수준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대형주, 중대형주 위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 걔네들은. 왜냐면 이거는 이제 메모장으로 얘기를 한번 할게. 시가총액이 작으면 투자를 못해. 왜냐면 내부적으로 그 기준이 있어. 이제 기관, 외국인들. 이제 수급 주체가 주식의 수급 주체를 얘기해. 수급 주체라는 거는 이제 매수와 매도의 주체겠지. 매수와 매도는 왜 일어날까? 저기 이거는 그냥 주식뿐만이 아니라 나 아파트 거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매수와 매도가 왜 일어날까?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 거래가 왜 일어날까? 이제 각자 필요한 게 달라서 일어나겠지. 근데 내가 A라는 재화에 이제 100만 원을 지불할 거야. 내가 나 상대방 A라는 재화를 100만 원에 팔 거야. 둘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거래가 일어나겠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이상할까? 왜 이상할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좀 어렵게 질문했나? 이게 둘 다 A의 가치가 100만 원이라는 거에 합의했을 때 이제 거래가 일어난다는 게 뭔가 합리적인 생각이지.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 A의 가치가 100만 원인 게 팩트다. 근데 현실에서는 A의 가치가 그렇지. 파는 사람은 100만 원보다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A의 가치가 100만 원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 그지? 특히 이런 거는 앞으로 가격의 변동이 가치의 변동이라 가격의 변동이라 있는 재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그지? 그러니까 사실상 서로가 인식하는 가치가 다르다. 아파트도 마찬가지. 앞으로 아파트나 주식 같은 자산은 파는 사람은 앞으로 가치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격으로 판다. 사는 사람은 앞으로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판다. 이런 이 괴리가 있잖아, 괴리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가 일어날 때 항상 이거는 그냥 이제 약간 거래할 때의 조언인데 상대방이 왜 팔고 싶어 하는지, 상대방이 왜 사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거래에 임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부동산 매수를 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수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항상 이제 중개사한테 아니 그분은 왜 파신대요?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가장 주식을 사기 좋은 때는 언제일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파는 사람이 어떨 때 사는 게 가장 좋을까? 주식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급하게 매도해야 될 때. 이건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파트도 마찬가지. 패닉셀. 혹은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유리한 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 얘네는 월별로, 그다음에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별로 이 실적을 내야 돼. 실적을 내야 돼. 실적.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이제 광원이의 하이브 투자 같은 게 있지. 하이브 가지고 있던 지 지금 얼마나 됐지? 광원아? 한 1년 반 정도 됐나? 1년 좀 넘었나? 그치? 그럼 1년 좀 넘었잖아? 1년 좀 넘어. 그러니까 수익률은 거의 뭐 50%를 넘겼지. 50%는 그냥 넘겼고 한 60% 되겠지. 우리는 개인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보유가 가능해. 그리고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됨. 그냥 버텨. 이게 전부.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된다. 항상. 급하게 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삼성전자 옛날에 투자했었는데 23년 8월에 부동산 계약 잔금을 계약금을 치러야 돼서 전량 매도. 마이너스 그때 한 300만 원. 이런 거. 개인 투자자여도 장기 보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돼. 이런 경우를 좀 만들면 안 된다. 장기 시계열을 보고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가장 사기 좋을 때는 이럴 때지. 이럴 때. 막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 팔아야 돼. 현금을 만들어야 돼. 혹은 기관 투자자가 실적 내야 돼. 좀 팔고 많이 안 오른 것 같은 거, 많이 오를 것 같은 거로 이제 교체 매매를 해야 돼. 얘네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회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회전율을 좀 높여서 수익을 높여야 돼, 얘네들은. 그런 경우 이제 기회가 오는 거지. 이 페닉셀 같은 경우는 이번 금요일 날 좀 있었던 사례가 있어서 얘기를 좀 해주면 아까 S&D의 사례가 있어. S&D.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지수랑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야. 그래도 한번 예시 뭔가 배울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할게. 어떻게 될진 몰라 근데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이제 아까 S&D라는 회사가 있다 했었지. 이 회사는 이걸로 볼게. 전자공시로 볼게. 항상 보고서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땐 또 잘 안 보게 되니까. 사회별 계열을 보면은 뭐 식품 뭐 기능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팔고 있다. 뭐 조미료 팔고 첨가물 팔고 뭐 어쩌고 하고 있다 이러거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기업을 볼 때 봐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매출에서 이제 뭐가 큰 비율을 차지하냐 매출에서 그걸 항상 보라 그랬지.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 딱 보면 뭐가 주력이야? 그냥 요거지 요거. 나머지는 어때? 나머지는 그냥 볼 필요가 없어. 우리의 인식에서 얘는 그냥 삭제시켜. 항상. 그냥 헷갈려. 그냥 얘만 봐, 얘만. 90%가 넘는 애만 보면 돼. 그냥. 얘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얘 100% 성장해봤자 있잖아. 100% 성장해봤자 얘보다 낮아, 훨씬. 매출 기여도는. 물론 엄청 괜찮은
사업 부문이 100% 성장하면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지. 이런 건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거 대충 여러 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요거지. 치킨 조제 분말, 그릴 엑스, 요주제 분말 뭐 이런 걸 판대. 근데 얘네가 뭔가 그냥 이것만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잖아. 근데 얘네는 이제 삼양식품에 그 불닭 소스 있지, 불닭 소스. 불닭 소스에 그 원료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 이거 보면 S&D를 검색을 하면 이런 기사가 딱 3일 전이거든. 3일 전? 3일 전이면 7월 10일이지. 7월 10일이면 언제니? 목요일이야, 목요일. 얘네가 급락을 한번 했거든, S&D가. 급락한 게 금요일이야. 그 얘기부터 해줄까? 스토리를 이거부터 얘기해주는 게 재밌겠다. 잠깐만. 갑자기 렉이 걸렸어. 뭐 많이 켜놨나봐. 기다려봐. 이 얘기를 왜 하는지부터 얘기를 해줄게. 그게 낫겠다. S&D라는 회사가 지금 13만 원의 주가가 형성돼 있잖아. 아까 봤지? 시가총액은 3,800억이야. 시가총액 3,800억. 근데 얘가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 급등을 했어. 왜? 불닭볶음면 때문이지. 불닭볶음면 때문에. 얘네 삼양식품에 불닭 소스 원료를 독점 납품하는 회사로 같이 떴어. 그래서 삼양식품 주가랑 같이 연동되어서 올라가. 이런 회사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볼죠.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심플하지? 아까 기업 보고서 봤을 때도 이 원료가 그냥 90%였잖아.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얘네는 삼양식품이 잘 팔리면 얘네도 같이 납품을 많이 하니까 뭐 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회사인 거야. 그러면 이런 회사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 장점부터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 투자자 입장에서 얘 투자하는 장점은 뭐야? 왜 삼양식품에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까? 이 삼양식품 말고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안정적인 매출? 그렇지. 그 안정적인 매출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매출. 근데 그럴 거면 그냥 삼양식품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안정적인 매출.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큰 투자를 안 해도 어. 어차피 삼양식품에 연동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투자를 안 한다. 그거는 잠깐만. 이 볼래? 얘네도 큰 투자를 했어.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얘네도 제조업이거든. 얘네도 제조업이라서 이거 볼래? 6월 27일에 신규 시설 투자 정정 공고가 떴거든. 이건 그 전에 신규 시설 투자 하겠다고 떴었던 거야. 이거부터 볼까? 재무제표 강의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랑 연동해서 한번 볼게.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볼 수 있잖아. 우리가, 그지? 우린 이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투자자인 거야. 그지?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투자자야. 그럼 지금 볼래? 자산에서 이거는 연결이 왜 없냐면 연결 회사가 많지 않아서 그럴 거야. 종속 회사가 없지. 그냥 이거 하나인 거야. 삼양식품은 막 연결 회사가 줄줄이 자회사가 있는데 얘는 이제 자회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무제표를 보는데 연결이 아니라.
재무상태표를 볼까? 우리가 이 기업의 특징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요걸 보면 되겠지. 요거.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유형 자산의 크기. IT 기업은 어때? 자산에서 차지하는 유형 자산의 비율이 상당히 낮겠지. 근데 얘는 봐봐. 비유동 자산 중에서 206억이고 유동 자산이 이제 이 정도인데 이런 걸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네라는 게 느껴지지. 먼저. 그지? 자산 총계 975억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 한 360억 정도 되네. 상당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량한, 물론 이제 부채도 봐야겠지만 부채도 보면은 뭐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매입 채무 같은 것만 있고, 그지? 유동 부채 중에 매입 채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그러면은 이거는 이자가 나가지 않는 부채의 비율이 높은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괜찮아 보이지? 뭐 이런 거 한 8억 정도인데 엄청 적지. 현금은 엄청 많고. 그래서 재무 안정하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유형자산 어때? 186억이죠. 186억. 186억의 유형자산을 갖고 있어. 공장이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략 이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 이런 데서 뭐 유형자산 한번 쳐보고. 유형자산 한번 쳐보고. 이거밖에 없네. 뭐 기초 취득 이렇게 나오는데 뭐 취득했냐? 그거는 이제 이거를 보면 되지. 이거 볼래? 이게 이제 S&D가 신규 시설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야. 뭐냐면 봐봐. 신규 시설 투자. 이제 12월에 한 번 냈어. 그때는 160억 투자하겠다고 냈었는데 화면 보이지 얘들아? 이런 것도 좀 한번 공시를 통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16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종료일은 6월 30일이야. 그리고 사유는 이제 뭐 설비 이 보면은 밑에 보면 이제 이 투자 목적이 나오지. 공장 증축 및 생산 시설, 생산 설비 시설 투자야.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게 원래 당초에는 160억 들여서 6월 30일까지 맞추겠다 했었어. 원래. 이거 근데 뭔가 어디서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니? 6월 30일에 왜 종료를 해야 됐을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약간 탐정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해. 왜 저때로 맞췄을까? 2분기 끝나는 날에 이렇게 맞춘 거 아니에요? 2분기 끝나는 날에 맞춰. 그치. 2분기 끝나는 날에 왜 맞췄을까, 근데? 보고서를 재무제표 때문에? 예, 예. 재무제표 때문에 맞췄을까? 뭔가, 아까, 그치. 인태가 얘기한 게 맞지. 삼양과 함께 가서지. 삼양이 왜? 삼양이 왜 6월 30일에 왜 여기는 증서를 맞췄어야 돼? 삼양식품이 뭐 했지? 6월에? 그때 한번 언뜻 얘기는 한번 했었는데 내가 이제 삼양식품 주주기 때문에 좀 잘 알아서 어려울 수 있어. 이 연결하는 게. 근데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왜 했냐면 이거지 이거. 밀양 2공장 준공에 맞춰서 이 밀양 2공장 준공에 맞춰서 6월에 준공했지. 얘네도 캐파 증설을 해야 그래서 캐파라는 거 이제 생산 능력이야. 생산 능력을 이제 캐파라고 하는데 캐파 증설을 해야 이거 공유되고 있니? 공유 꺼졌어? 잠깐만. 아까 그 기사는 떴지? 자, 캐파 증설을 해야 얘네도 맞춰서 소스 납품이 원활하게 진행되겠지. 뭔가 퍼즐이 맞춰지지? 근데 어떻게 됐어, 지금?
투자 기간 늘었지. 늘었다는 건 뭐야? 준공이 미뤄졌다는 거야 지금. 준공이 미뤄졌고 투자 금액을 10억 더 들였다는 거야. 이건 무슨 의미일까? 사유가 이게 나오잖아. 그럼 이건 악재일까 호재일까? 늦춰졌으니까. 6월 30일까지 완료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공사를 해보면 나는 이제 공사 감독을 해봐서 알지만 이게 준공일을 맞추기가 되게 빡세. 뭔가 비가 오거나 막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뭐 설계가 잘못됐거나 하는 사유들로. 근데 어쨌든 이제 거의 4개월이 지금 늦춰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건 악재 아닌가? 사실? 근데 이제 사유가 어, 사유가 뭐야? 사유가? 야, 이때 생각했던 것보다 24년 12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너무 물량이 많이 증가하네. 불닭이. 그래서 설비를 10억을 들여서 더 넣어야겠다. 기계 설비겠지 아마 10억 정도는. 아니면 그냥 공사비가 증가했을 수도 있지. 어쨌든 보안공사랑 설비를 추가 증설하겠다 이거지. 지금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완료만 되면 어떻게 돼? 얘도 우리가 삼양식품에서 한번 봤잖아. 이건 약간 답지가 있는 문제란 말이야. 답지가 있는 문제야. 왜냐하면 얘네 미량 이공장 증설하고 나서 어때 주가가? 미량 이공장 증설하고 그냥 계속 올라.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캐파 증설을 통해서 이제 매출액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 어. 그건 이제 가시화가 된 거지 어떻게 보면 가시화가. 실적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미량 이공장 준공 성공적으로 됐네. 그럼 매출액이 더 늘어나겠네. 그게 이제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주가는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편안하게. 아까 그 수주 산업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얘는 수주 산업이 아니잖아.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수주 산업은 어때 방사는? 추가적으로 뭔가 계약을 따내야 이익의 증가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잭팟 같은 느낌도 좀 있어. 우리가 이 업계에 있지 않는 이상 추가 수주가 어디랑 되는데? 이거는 수주가 뜨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지. 근데 수주가 뜨고 나면은 주가는 이제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주 산업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소비재 투자는 그냥 수주를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파는 거잖아. 그래서 이익의 증가가 좀 눈에 보이는데 S&D도 결국에는 저 삼양식품처럼 이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서 170억의 투자를 통해서 아까 유형자산 얼마였어? 우리 180억이었잖아 얘네가 가진 게. 그지? 근데 거기다 플러스 거의 2배의 캐파가 생기는 거야. 물론 이제 모든 유형자산이 이제 공장은 아니겠지만 유형자산 캐파가 이제 2배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아마 매출액도 발맞춰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지. 어쨌든 요런 상황이었어. S&D가 요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일로 갈게.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왜 삼양식품의 아까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 장점은 그냥 내가 얘기할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다. 대형주보다. 뭐 레버리지는 뭐 영업 레버리지 같은 건데 그런 건 굳이 얘가 아니어도 다른 데도 있으니까 삼양식품 어쨌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 불닭 삼양식품 대신 여기 투자하는 이유는 이제 베타라고 하는 베타가 뭐냐면 이제 변동성이 베타가 커서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아까 말한 그거랑 비슷한데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0% 오르면 시총이 몇 조가 될까랑 비슷한데
지금 삼양식품 시총이 이제 11조예요. 11조. S&D는 3,800. 그러면 삼양식품 시총이 2배 가는 게 쉬울까? S&D 시총이 2배 가는 게 쉬울까? 당연히 S&D 시총이 7,600억 가는 게 훨씬 쉽겠지. 그래서 이러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회사는 뭐냐라고 봤을 땐 당연히 삼양식품이겠지. 왜? 이게 단점인데. 결국 삼양식품에 종속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 왜? 아니 가불이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이제 전방산업, 후방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전방에 따라서 얘네 매출액이 불닭에 의해 매출 이익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할 수가 없어. 삼양식품이 잘해야 돼. 근데 삼양식품이 갑자기 야 너네랑 거래 줄일래. 나 소스 내가 만들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혹은 너네한테만 납품 받으니까 이익률이 떨어지는 다른 회사한테도 받을래. 매출 감소. 그럼 주가는 이제 기대감이 떨어지겠지. 이익도 떨어지고. 근데 주가는 이거였잖아. 그지? 그러면은 PER도 떨어지고 예상 EPS도 떨어짐. 주가는 어떻게 돼? 개폭락. 완전 반대지. PER도 올라가고 EPS도 올라가는 회사의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한다 했잖아. 근데 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 왜? 이런 리스크는 실제로 가능한 리스크는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 그지? 실제 예시가 있어. 실제로. 실제 무슨 예시가 있냐. 그 반도체 쪽 얘기인데. 이게 예시를 많이 드니까 시간이 길어지네. 미안하다. 1시간은 안 됐고. 근데 좀 지루하진 않지? 너무 뒤에서 와이프가 비웃는데 내가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너무 긴 거 같으면 얘기해줘. 아니, 이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니, 너무 얘기를 하다 재밌습니다. 보니까 이게 해줄 얘기가 너무 많네. 미안하다. 1시간 한다 그랬는데, 이게. 그치. 그 얘기를 이제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 하려다 좀 많이 돌아가네. 근데 재밌는 얘기니까 좀 들어봐봐. 이제 HBM 알지, HBM.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이 얘기. 하청의 약간 서름 같은,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야, 실제로 뭐 어디서 벌어졌냐. 이제 HBM 다 들어봤죠?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HBM. 이게 뭐냐면, D램이라는 게 있어, D램. 그러니까 반도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잘 모를 테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뉘거든. 두 개로 크게. 이쪽은 이제 설계를 미국 빅테크가 하는 그런 거야. 뭐 막 애플에서도 칩 만든다고 엔비디아에서 칩 만든다고 하는 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야. 이거는 만드는 거는 이제 TSMC에서 만들어. TSMC 버터. 파운드리라고 그러는데 생산. 뭐 이렇게 있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수출한다 하면은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거든.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미국이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어. 이 세 개사가 거의 이제 과점 형태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파는데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 이게 기성품이야, 기성품. 비메모리 반도체는 주문 제작이야, 주문 제작. 그래서 이거를 설계해서 주문해서 이게 맞추면 커스텀이라고 생각돼. 커스텀.
커스텀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이제 공장에 쌓아놓고, 공장에 재고 쌓아놓고 필요한 사람 생길 때마다 파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거든, 두 개가.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클리컬이 아니에요. 왜냐면 필요할 때만 생산해서 파니까 판매. 근데 메모리는 어때?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져. 왜? 그냥 공장에다가 재고 쌓아놓고 팔거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클리컬 사업이야. 시클리컬이 뭐냐면은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데, 경기 순환. 경기 순환 사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이런 게 이제 조선업도 그렇고, 이 수주 산업들도 그렇고,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진폭이 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투자했던 사람들이 아직 이제 물려 있는 이유가 이전 고점 사이클을 아직 회복을 못했어. 이런 이제 특징이 있어. 근데 이제 HBM 얘기를 하자면, 근데 HBM은 뭐냐? 이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D램이라 그래, D램. D램이라 그러는데, 이게 너무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D램 용량이 딸려. 하나의 그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한 개당 D램 용량이 딸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위로 쌓아버렸어. D램을 미안, 고층 건물처럼 위로 쌓아서 용량을 증대시켜. 이게 이제 D램이거든, D램. 근데 이게 HBM이에요, HBM. 이게 HBM. 근데 옛날에는 HBM이 너무 시기상조였어. HBM이 아직 이르다. 왜? 그때는 AI가 없었어. 이게 AI 생태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HBM의 필요성이 생김.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삼성전자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HBM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산업 생태계가 아직 개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거기 부사장이, 야, HBM 아직 멀었으니까 사업부 해체해라. 이렇게 해버렸어. 왜? 얘네는 그 이익을 내는 부서가 아니야. 연구개발로 비용이 나가는 회사야.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공부했지. 연구개발 비용이 나가면 어떻게 돼? 단기적으로 이익이 떨어지지. 근데 이 삼성전자가 어땠어 그때? 이게 완전 산무원이었어, 산무원.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막 연구개발해서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신주의. 약간 산무원, 공무원식 수직적 문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있는 거나 잘해라, 이런 기업 문화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익을 깎아먹는 부서를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CEO, 그 밑에 부사장 같은 애들이 이런 단기 실적으로 평가를 받았겠지. 평가받아.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경영을 못함. 그 CEO도 이제 이재용인데, 이재용도 관심이 없어. 이재용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완전히 삼성을 이끌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애들, 아니면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그 젤스라는 회사를 좀 인수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HBM 사업부가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여기 답이 나와 있지. 그렇지. SK 하이닉스로 갔어. 이직. 연구원들, 인재들. 결국엔 이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지만 어떤 기업을 볼 때 결국엔 그 기업에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건 사람들. 이익을 내는 건 인재들. 그 인재들이 어디로 몰려가냐를 생각하면 이제 답이 좀 나와. 이거 이제 미국 빅테크로 많이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사실은 계속 돌아 가는데 미국 나스닥이나 빅테크에 투자를 좀 해놔야 된다. 이거 이제 나중에 포트폴리오 얘기할 때 한번 할게.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HBM이 각광받는 이 타이밍에 SK 하이닉스가 꽉 잡았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미친 퍼포먼스를 보이는 이유가 물론 HBM, D램도 있고 HBM도 있지만 D램이 아까 지금 그 사이클이 왔어. D램이 비싸졌어. 지금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가 HBM 쪽에서 차기 먹거리에서 완전히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성이 뒤늦게 부랴부랴 따라오고 있지만 주가가 이제 10년 차트를 보면은 계속 올라가지. 여기서 23년부터 이제 HBM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킬게. 자, 이건 이제 배경 설명이고 다시 키겠습니다. 길어지네요.